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을 넘겼습니다. 제 이름은 굳이 밝히지 않아도 괜찮겠지요. 그냥 오래된 시골집 마루 끝에 앉아 평생을 되돌아보는 할머니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제 얘기는 부끄럽기도 하고 남들은 듣기 싫어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제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있던 걸 꺼내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입을 뗍니다. 저에겐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막내로 태어나 제 품에서 가장 오래 자라난 아이입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제 손으로 키운 아이라 제겐 애틋하기 그지없는 아이였지요. 제가 허리 휘도록 일해 얻은 쌀 한 톨, 콩 한 줌을 가장 먼저 챙겨 먹였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결혼을 하고 10년이 지나도 아이 소식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둘이서 좀 더 알콩달콩 지내나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5년, 7년, 10년 흘러도 소식이 없으니 저도 속이 탔습니다. 며느리 얼굴에서 웃음이 점점 사라지는 걸 보면서 제 마음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저는 차마 대놓고 묻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닥달하듯 몰아붙이는 건 어미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늘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저 아이에게도 축복을 내려주소서.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지요. 민수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얼굴빛이 어쩐지 밝았습니다. 저는 반가워서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웬일이냐?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불었냐? 그런데 아들이 머뭇거리더니 며느리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며느리 입술이 떨리더니 제 앞에 앉아 눈물부터 글썽이는 겁니다.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그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다시 말해봐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드디어 아이가 생겼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10년을 기다리던 소식이었으니까요. 기적 같은 순간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붙잡고 울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내 평생 소원이 이제야 이루어지는구나. 하지만 기쁨도 잠시, 마음 한켠이 스멀스멀 불편해졌습니다. 아들이 불임 진단을 받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고개를 떨구던 아들의 뒷모습을 기억합니다. 엄마, 우리 애는 힘들 것 같아요. 그때 저는 마음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에게서 갑자기 아이가 생겼다니 저는 쉽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세상엔 기적이 있다는 말도 있지요.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기적인 걸까? 아니면 제 가슴 속에 말 못할 질문이 하나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의 임신 소식은 온 집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친척들이 모여 축하를 해주었고 이웃들도 드디어 손주가 생겼다니 축복받을 일이네 하며 웃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쩐지 웃음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자꾸 맴도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민수는 아이를 갖기 힘들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 그 의문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을 볼 때마다 기쁨보다 묘한 서늘함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전보다 더 부지런해졌습니다.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저녁 무렵 돌아오고 가끔은 늦은 밤까지 외출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니? 며느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병원 다녀왔어요. 검사가 있어서요. 물론 임신하면 병원에 갈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자주? 왜 꼭 저 몰래 다녀오는 듯한 기색일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 무렵 옆집으로 이사 온 남자가 있었습니다. 30 후반쯤 돼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늘 깔끔하게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이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느리와 마주칠 때마다 서로 잘 아는 듯한 눈빛을 주고받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마당을 쓸고 있는데 며느리가 옆집 현관 앞에서 그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빗자루를 멈추고 그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봤습니다. 며느리가 남자와 나누는 웃음, 그 장면은 제 가슴을 철렁하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자꾸만 반복됐습니다. 설마 내 며느리가 그런 관계일까? 며칠 뒤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장을 보겠다며 나갔는데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늦었습니다. 한참 후 돌아온 며느리의 손에는 장바구니가 있었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시장에 사람이 많아서 오래 걸렸어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제 눈에는 거지처럼 보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불길한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임신한 아이 우리 민수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임신 소식을 들은 뒤로 제 하루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겉으로는 축하와 보살핌, 속으로는 의심과 계산. 사람 마음이 어지러우면 막대에 매단 실타래처럼 삶도 엉키더군요. 저는 아침마다 눈을 뜨면 먼저 며느리 방 문 밑에 비치는 불빛부터 확인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 가는 발소리가 들리면 그 시간을 벽시계 눈금으로 박아뒀다가 장부 끝장에 작은 점으로 찍어두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그 점들이 모이면 제 의심을 증거라고 부를 수 있게 될 것 같아서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해 뜨기 전 물 끓는 주전자 소리가 나길래 저는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수진이가 조용히 따뜻한 물을 따라 마시고 있더군요. 속이 울렁거려서요. 그 말이 임신 초기 입덧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제 귀에는 새벽에 움직일 이유로 들렸습니다. 저는 괜히 찻잔 손잡이를 닦으며 물었습니다. 어디 아프니?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물만 마시면 좀 나아요. 병원엔? 오늘 오전에 다녀오려고 해요. 어느 병원? 가까운데요. 대답이 짧게 끊어지는 게 마음을 더 긁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고 개수대만 반짝이게 닦아놨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이상하게 집안 물건을 문지르게 됩니다. 윤이 나면 내 안도 반짝거릴 것 같아서요. 하지만 제 속은 어두운 창고 같았습니다. 그날 오전 수진이는 캐시미어 목도리를 두르고 나섰습니다. 저는 베란다 커튼 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옆집 현관문 앞에 잠깐 멈추더니 노크를 하려다 말고 내려가는 게 보였어요. 그 짧은 망설임이 제 뒷목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가까워진 사이가 아니고서야 저 장면이 가능할까? 저도 모르게 겉옷을 걸쳤습니다. 시장에 김치 속 재료 좀 보자 하고 나왔지요. 발걸음은 시장이 아니라 버스 정류장을 향했지만요. 수진이는 버스 2 정거장쯤 가서 내렸고 저는 한 정거장 먼저 내려 골목으로 돌아 들어갔습니다.
뒤따르다 보면 들키기 마련이라 오래된 재장터 본능을 썼습니다. 모퉁이마다 반사 유리, 자동차 유리창에 비친 그림자를 이용했지요. 그렇게 따라 들어간 곳은 여기저기 병원이 모여있는 큰 빌딩이었습니다. 산부인과 간판이 보이길래 그래 임산부가 산부인과 가는 게 뭐 이상하랴 싶다가도 문득 다른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난임부림 클리닉. 그 아래 작은 글씨 상담 예약 환자 전용 출입구. 그 순간 제 발이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길 왜 지금? 수진이는 산부인과 쪽이 아닌 난임 클리닉 쪽으로 몸을 돌렸다가 주변을 한번 살피고는 다시 산부인과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유리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굳어있고 입술이 말라있더군요. 왜 거길 봤지? 왜 다시 방향을 턴 거지? 제가 스스로에게 따져 물으며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안내 데스크 직원이 보호자분은 예약자 성함을 하고 묻는 바람에 더 이상 발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엔 이미 첫 단서가 찍혔다고 여겼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후에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방 탁자 위에 놓인 병원 봉투, 영양제 상자, 초음파 사진 몇 장. 아이의 작은 콩 한 알 같은 모습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어떤 감정이 먼저였을까요? 반가움? 기쁨?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진 속 작은 그림자보다 서류 끝에 찍힌 병원 이름, 예약 시각, 수납 금액만 주워 담듯 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상단에 찍힌 의사 이름도 따라 읽었고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산부인과 수납 6만 8천 담당에. 제 방식대로 증거를 눌러 적는 사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가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기다리셨어요? 아니다. 다녀왔니? 네. 다음 주에 또 오래요. 같이 가줄까? 잠깐 머뭇거리던 그 애가 웃었습니다. 혼자 괜찮아요. 그 혼자란 말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혼자 다니는 임산부, 혼자 버틴 지난 세월, 혼자 꿰거나 엮었을 비밀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 버무려둔 김치 위에 깨를 뿌리는 작업을 하며 마음을 눌렀습니다. 며칠 뒤엔 더 노골적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새벽 5시 반 수진이가 화장실을 다녀오고 잠이 들자 저는 며느리 가방 옆에 놓인 진료 예약 카드의 모서리를 살짝 보았습니다. 난임센터 추적 검사 눈이 그 단어에 꽂힌 채 떼어지질 않더군요. 추적 검사? 임신 중에? 왜?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발 뒤꿈치로 체중을 옮겨놓고 10을 세다가 조용히 뒤돌았습니다. 확인을 했으면 확인한 티를 내지 말자. 스스로에게 반복해 말하며 주전자 물을 올렸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투박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옆집 남자 제가 속으로 그 사람이라 부르던 애 모습이 자주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침마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는 시간대가 우리와 비슷했고 주차장에 차를 대는 방식이 익숙했습니다. 수진이가 분리수거를 하러 내려갈 때면 그 사람이 내려와 도와주는 장면도 2번이나 보았습니다. 저는 베란다에서 화분 하나씩 위치를 바꾸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아래에서 올려다본다면 그저 화초를 돌보는 할머니로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제 눈엔 쓰레기 봉투와 손짓, 몸짓들의 리듬이 의심처럼 찍혀 들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진이가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 사람의 목소리는 담백했습니다. 그래서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지나치게 자연스러운 친절은 오히려 준비된 듯 느껴지거든요. 그날 저녁 식탁에서 저는 버섯볶음간을 보던 손을 멈추고 불쑥 물었습니다. 옆집 분이 뭐 하시는 분이니? 수진이가 젓가락을 잠시 멈춘 후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의사신 걸로 알아요. 의사? 네. 병원에서 일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디 병원? 정확히는 잘 모른다. 네. 그 짧은 대화에 제 속은 더 부풀어 올랐습니다. 의사라면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몰라서 두려운 그쪽 분야의 가능성들 진단, 치료, 시술, 동의와 비밀 유지. 그 단어들이 밥보다 더 크게 식탁을 점령했습니다. 국그릇에서 김이 오르는데도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결정적인 갈등은 토요일 낮에 터졌습니다. 손주가 배드민턴 체험학습이 있어 학교 운동장에 잠깐 들렀다가 오는 길 저는 분명히 수진이에게 이 시쯤 같이 병원 가자고 말해두었습니다. 그런데 1시 반이 넘어가도록 며느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요. 이 시를 막 넘겼을 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제 입에서는 준비해둔 문장이 튀어나왔습니다. 어디 갔다 지금 들어오니? 죄송해요, 어머니.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잠깐 누워있다 늦었어요. 누워있었다고? 전화는? 진동으로 놔두었나 봐요. 그때 저는 눈을 좁혔습니다. 며느리의 쇄골 쪽으로 뭔가 작은 반창고가 비쳐 보였거든요. 그건 뭐니? 하고 묻자 수진이는 본능처럼 목을 감췄습니다. 아, 이거요? 그냥 체열을 해서요. 체열을 왜 집 근처에서 하니? 집 앞 병원서. 그냥 편한 데가 있어서. 어디? 그냥. 이쯤 되면 대화는 아귀가 안 맞습니다.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지금 내 아들 아이를 가졌다는 그 사실 하나를 붙들고 내가 얼마나 스스로를 달래는 줄 아니? 그런데 처신이 왜 이 모양이니? 왜 모든 걸 혼자 처리하니? 왜 숨기니? 누구랑 다니니? 왜 옆집이랑? 그 말을 끝까지 내뱉기도 전에 수진이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 애가 그렇게 눈동자를 크게 뜬 건 여러 해 함께 살면서 처음 봤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난 지금 사실만 묻는. 사실? 어머니가 보고 싶은 것만 보시잖아요. 제가 오빠 상처받을까봐, 어머니 걱정하실까봐 조심해서 움직인 건 생각 안 하세요? 상처? 상처받을 짓을 왜 내가? 그 말이 상처예요. 대꾸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한 박자 쉬더니 덧붙였습니다. 저 혼자 다닌 거 맞아요. 근데 나쁜 곳 간 거 아니에요. 제가 저희 둘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쨍 하고 울렸습니다.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지막? 저는 그 말을 따라 되물었지만 수진이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깔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늦게 들어와 상황을 알자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의자에 앉더니 고개를 떨구고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좀 시간을 주세요. 무슨 시간? 그냥 수진이랑 저만이. 너는 알지? 내가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건 더 나쁜 거다. 민수는 그 말에 고개를 번쩍 들더니 잠깐 제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이 물로 가득 차 있더군요.
엄마 제가 병원에서 불임 판단받고 집에 돌아와서 엄마 앞에 서던 날 기억하세요? 그날 엄마 눈빛이 무서웠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 제가 죄라도 지은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엄마가 미울 만큼 무서웠어요. 민수야. 그래서요. 저는 다시 그런 눈으로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아요. 수진이는 그 애는 그 다음 말을 삼켰습니다. 대신 제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우릴 좀 믿어주세요. 제발. 믿어달라. 입으로 말하기는 쉬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제 어릴 적부터의 습관 장부로 진실을 확인하는 버릇 이 쉽게 입을 닫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얇은 볼펜으로 날짜를 적었습니다. 4월 12일 반창고 채열. 4월 12일 옆집 의사. 공책 위에 적힌 글씨가 어느 순간부터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거든요. 제 손이 그걸 닦아내기도 전에 종이는 번져버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시장에 갔다가 일부러 골목 떡집 옆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대화 소리가 뒤엉켜 커피 향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옆집 그분 의사라면서 어디 병원이래? 난임 쪽이라던데? 어머, 그럼. 저는 그 사이에 온갖 상상이 끼어드는 걸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현관문 앞에 작은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택배 송장엔 보낸 사람 이름 대신 병원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배란 테스트기. 목이 말라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손잡이가 덜컥거릴 정도로 컵을 움켜쥐었습니다. 저녁 무렵 수진이가 그 상자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제 눈치를 보더군요. 어머니, 이건 제가 주문한 거예요. 의사가 사용법 알려줬어요. 의사? 어느? 어머니가 아시는 분 아니에요. 옆집 선생님도 아니고요. 옆집은 아닌데 의사는 맞다. 수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상세히 말씀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저 좀 놔주세요. 제발. 그 부탁은 제 자존심을 뭉툭한 칼로 툭 건드린 듯 아팠습니다. 날 놔달라니.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말이 제 속을 천천히 내려앉히더군요. 놓아주라. 저는 그날 처음으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싸움을 멈추는데도 체력이 든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런데 침묵은 해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가 되어도 제 마음은 고요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또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정면 승부였습니다. 가서 물어보자. 옆집 문을 두드려서라도 스스로에게 허락을 구하듯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를까 말까 망설이는데 문이 먼저 열렸습니다. 그 사람이었습니다. 깔끔한 셔츠, 피곤해 보이는 눈, 그러나 단정한 말투.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무슨 일로?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와 아는 사이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떤 사이입니까? 그는 잠시 제 눈을 바라보더니 문을 더 열며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실래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삶을 통째로 다른 길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저는 오열했습니다. 그 오열은 누군가를 의심하고 비난한 죄책감과 누군가의 고통을 몰라본 부끄러움과 스스로를 용서해야만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절박함이 뒤섞인 오래된 물줄기 같은 울음이었습니다.
그 울음까지 가는데 아주 많은 말과 서류와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묘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커피 향과 함께 은은한 약품 냄새. 병원에서 흔히 맡던 소독제 냄새와 비슷했지요. 저는 본능적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책장이 빽빽이 차 있었고 테이블 위엔 의학 잡지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 속엔 흰 가운을 입은 그 사람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대학병원 난임센터 전문의.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의심을 눌러 담으며 물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당신하고 어떤 사이입니까? 그 사람은 제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환자와 의사 사이입니다. 저는 며느님이 오래전부터 진료를 받아온 주치의입니다. 저는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환자? 라는 단어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며느리 방에서 본 약봉지, 반창고, 새벽마다 나가던 발걸음들 그게 다 치료와 관련된 거라니. 하지만 제 속은 여전히 의심으로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거짓말 마시오. 왜 제 아들은 모르는 겁니까? 왜 저 모르게 몰래 다니는 겁니까? 그게 다 정상적인 관계라면 왜 숨겨야 했어? 의사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님은 누구보다 가족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남편분에게 혹시 내가 아기를 못 낳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찾아왔습니다. 사실은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몇 년 전부터라니요? 저는 몰랐는데, 아들도 몰랐는데, 며느리가 그런 일을 혼자.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분에게는 말 못한 사정이 있습니다. 불임 진단을 받은 건 사실 남편분 쪽이었거든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수가 불임이라고요? 그는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꺼내 제 앞에 펼쳤습니다. 거기엔 병원 로고와 함께 검사 결과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 글씨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자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자연 임신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며느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상담을 거쳐 난임 치료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제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옆집으로 이사 온 것도 사실 제 근무지와 가까워서였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숨을 몰아쉬며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뱃속의 아이는 남편분의 아이입니다. 시술과 약물 치료 끝에 얻은 기적 같은 결과입니다. 순간 눈앞이 흐려지고 무릎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토록 의심하던 옆집 남자는 사실 며느리를 돕는 의사였고 그가 아니었다면 이 생명은 찾아오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그럼 왜 숨겼습니까? 왜 나한테, 왜 아들한테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장 두려웠던 건 어머님이었습니다. 며느님은 늘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실망하실까봐, 우리 집안 맥이 끊긴다고 원망하실까봐 매일 가슴을 졸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혼자 짊어진 겁니다. 그 말은 제 심장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제 아들이 아니라 제가 두려워서 며느리가 모든 걸 숨기고 견뎌왔다는 것.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휘청거렸습니다.
골목의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 수많은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새벽마다 사라지던 모습, 손목에 붙은 반창고, 피곤에 지친 얼굴, 그리고 제가 던진 낯선 말들. 집 문을 열자 며느리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아마도 울다 잠시 쉰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주치의 선생님을 만나고 왔다. 순간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죄송해요.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민수 오빠가 너무 힘들어했거든요. 제가라도 강해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다 감당하려 했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바보 같은 애야, 왜 그걸 혼자 짊어지니? 내가 널 얼마나 몰아세웠는지 알기나 하니? 내가 너를 얼마나 의심했는지. 그 순간 며느리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용기가 없었어요. 어머니 눈빛이 무서웠어요. 괜히 말씀드렸다가 더 큰 오해가 생길까봐 그래서. 그 눈물 어린 고백 앞에서 저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뒤이어 들어온 아들이 우리를 번갈아 보며 멈춰 섰습니다. 엄마, 수진아, 무슨 일이야? 저는 아들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불임이란 거 알고 있었다. 아들의 어깨가 무너져 내리듯 축 처졌습니다. 알고 계셨구나. 그 순간 방 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가 오히려 천둥 같은 울림이 되어 심장을 쳤습니다. 아들이 알고 계셨구나라는 말로 고개를 떨궜을 때 방 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숨소리조차 크게 내면 깨져버릴 것 같은 긴장감. 저는 눈물이 아직 채 마르지 않은 얼굴로 며느리와 아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제야 마음속에 쌓여있던 분노와 의심이 허망한 먼지처럼 흩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너무 몰아붙였구나. 제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습니다. 내가 의심만 했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한 번도 보지 못했구나. 아들은 말없이 제 옆으로 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리도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세 사람의 눈물이 한데 모여 작은 웅덩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화해는 그렇게 단번에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오랜 오해와 상처는 하루 만에 사라지지 않더군요. 저는 며느리를 향해 수없이 미안하다 했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혹시 이 모든 게 헛된 희망이라면 그 불안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진료를 받으러 다시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직접 동행했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저와 비슷한 나이의 시어머니로 보이는 이들도 있었고 젊은 부부도 있었습니다. 모두의 눈빛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겪은 길이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얼마나 많은 날을 울며 버텼을지, 얼마나 숨죽이며 희망을 붙잡았을지 비로소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의사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태동도 규칙적이고 위험 신호도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눈물이 왈칵 터져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제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을 거예요. 저 믿으셔도 돼요.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며느리가 무슨 행동을 하면 먼저 의심부터 했지만 이제는 이유를 먼저 물어보려 노력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녁 늦게 돌아오면 어디 갔냐가 아니라 피곤하지 않니라고 물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큰 시험은 출산의 순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배가 아프다는 며느리의 말에 우리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분만실 앞 아들과 함께 저는 두 손을 떨며 붙잡고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비슷한 처지의 가족들이 앉아 있었지만 제 귀엔 오직 며느리의 신음소리만 들렸습니다. 시간은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연신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히 나오게 해주세요. 저도 모르게 같은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농사짓던 제 손이 그때는 쓸모없는 두 주먹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이 저를 옥죄었습니다. 몇 시간이 흘러 분만실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첫 울음은 제 삶을 통틀어 가장 힘있고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잠시 뒤 간호사가 웃으며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아기입니다. 그 순간 저는 오열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의심, 불신, 분노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들을 잃을까 두려워했고 며느리를 미워하며 몰아붙였던 지난 시간들이 몽땅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은 제 어깨를 붙잡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이제 됐어. 우린 가족이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 며느리도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다가 힘겹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제가 숨기고 버티고 울면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은 건 이 순간을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였어요. 저는 침대 곁에 다가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땀으로 축축했지만 제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제 내가 널 지켜주마. 내가 우리 집 딸이다.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다. 그 후 우리 집안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서로 눈치를 보던 식탁이었지만 이제는 웃음소리와 아기 울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아들은 아이를 안고 노래를 불러주었고 저는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며느리는 저와 함께 장을 보러 가며 제 팔짱을 끼웠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전 처음엔 한국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말도 잘 안 통하고 문화도 달라서 늘 외롭고 지쳤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집이 제 집 같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내가 널 이해하지 못하고 더 외롭게 만들었구나.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그날 밤 저는 아기 곁에 앉아 작은 속삭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희망아, 너는 오해와 눈물 끝에 찾아온 기적이다. 내 울음소리가 우리를 다시 하나로 묶어주었다. 시간이 흘러도 그날의 기억은 제 가슴 깊이 남아 있습니다. 의심과 불신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그리고 진실과 사랑이 얼마나 큰 치유가 되는지 저는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가족을 향해 의심의 눈빛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 눈빛은 상대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스스로도 갉아먹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기다림은 기적을 불러옵니다. 저희 가족처럼요. 저는 이제 매일 아기 울음을 들으며 새 희망을 느낍니다. 가족이란 피보다 진심으로 이어진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